안녕하세요. 네, 박윤롱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표법부터 조문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문이 최근에 아무래도 2년 연속 좀 많이 나왔고, 올해 특히 많이 나왔죠. 1차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출제 경향이 지속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과연 조문이 특히 짱돌 같은 조문들 잘 안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많이 나올 것인가가 좀 의문이죠. 사실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도 조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문이 많이 나오든 많이 나오지 않든 법리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법리가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조문을 혼자 국어적으로 읽는 거는 뭐 민특상디 다 불문하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상표법부터 시작은 하는데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조문에서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35조까지 네, 오늘 35조까지 목표이고 1조부터 천천히 한번 보죠. 네. 1조는 이제 어떤 법이든 목적 조항입니다. 뭐 특상 D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의 경우에 특이한 부분이 있죠. 다른 산재법과 구분되는 부분은 결국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인 건 맞고 그렇죠. 부정경쟁 방지법이 또 특별법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그렇죠. 부정경쟁 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상표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한 특별법이 상표법이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부정경쟁 방지법보다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를 부정경쟁 방지법 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사임당 판례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판례 등에서 그렇죠. 무조건 상표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등록 권리자의 상표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부정경쟁 방지법 2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수요자 이익을 위한 법률이고 또 부정경쟁 방지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항상 상표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상표법의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허권 침해죄나 디자인 보호권 침해죄는 어떤 죄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반의사 불벌죄. 예전에는 친고죄였는데 즉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자의 반의사, 즉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바뀌었는데 상표법은 예전부터 항상 비친고죄였어요. 즉 고소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 목적 조항의 수요자 이익 보호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넬 짝퉁이 우리나라로 수입됐는데 세관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세관에서 샤넬에 알린 다음에 샤넬에서 너네 한국 세관에서 좀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줄래? 라고 요청을 해야지만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샤넬 의사와는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상표권 침해죄로 의유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인데 자 샤넬 짝퉁이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돌아다니면 누가 피해를 입죠? 샤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샤넬의 의사가 어떻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다음에 짝퉁을 수입, 유통하려고 한 자들을 상표권 침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은 비밀유지 명령 위반죄라는 범죄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친고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조를 보시면 2조에는 정의 규정이 쭉 있습니다. 쭉 있고 2조 1호는 상표의 정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2호는 표장의 정의 규정입니다. 근데 상표의 정의 규정 보면 그렇죠. 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2호 보시면 표장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다. 그래서 모든 표시이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만 있으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우리 상표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품은 그렇죠. 판례에 의해서 교독 상목으로 되죠. 그래서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독자 유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보통 문제가 안 되고, 교환 가치가 있는지 등은 보통 독립적으로 상거래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되는 판례들이 많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질문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거 이렇게 종 스터디 하는 의의가 이제 양방향으로 하려고 해주신 건데, 네네. 아무도 이렇게 마이크 안 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켰습니다. 아, 마이크를 근데 어떤 분들 다 켜게 되면 이게 하울링 네네.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안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울링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좀 꺼주셨다가 말씀하고 싶을 때만 켜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되고, 질문은 아무 때나 끼어들으셔도 돼요. 제 중간에 바로 멈추겠습니다. 아무나 질문하셔도, 문자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목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정의 규정은, 그렇죠? 상표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3호는 단체 포장입니다. 단체 포장인데, 자, 단체 포장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니까 단독으로 상표 선정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으니까 남동공단 전체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체 포장을 선정해서, 그렇죠, 법인이 출원 등록받은 다음에, 그렇죠, 단체원이나 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표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호의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등, 그렇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 뭐죠? 기출된 적 있습니다.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아니면 전적으로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 자, 어떠한 특성이 그 지역의 성질 때문에 발현되는 경우이면 되는 거지, 배타적이거나 그 지역에서 전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라든지 배타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실제 기출된 지문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체 포장이랑 비교해 보면 단체 포장은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 제공 들어가 있는데 지리적 표시 보면 생산, 제조, 가공밖에 없죠. 즉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없는데, 우리나라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제도에 있어서 서비스와는 연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단, 지표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나 유통을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단체 포장 적격이 없어요. 지표단 단체 포장 적격이요. 그런데 단체 포장은 뭐 판매를 한 자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 차이점 기억을 하시고, 예전에는 지표단 지표증이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즉 특히 지표단이죠. 지표단이 구성됐어야 됐는데 현재는 판매, 유통을 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호의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는 발음이 같은데 지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랑 광주광역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랑, 그렇죠, 광주 광역시랑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일 때 양쪽 다 사용 가능해야 되고 양쪽 다 등록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배제라든지 사용 금지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 다만 혼동 방지 표시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6호의 지표단 보시면, 그렇죠, 생산, 제조, 가공한 자가 공동 설립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 7호 보면 증명 포장이죠. 품질 등 특성을 증명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가, 그렇죠,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포장이니까 직접 셀프로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체 포장의 경우에는 단체 포장권자 직접 사용하는 거 되죠. 그러나 증명 포장권자는 직접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잠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표증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제도가 가미된 증명 포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호 업무 표장 보시면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아닌 영리 업무만 영위하는 자는 출원인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에 업무 표장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10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호가 중요한데, 11호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문이고, 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침해 성립 요건 중에, 그렇죠, 상표적 사용이 있는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자, 침해 성립 요건에 유상보정 대남이라고 보통 두 문자를 쓰고, 그렇죠? 그 중에 두 번째 상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데, 형식적으로 2조 1항 11호 2조 2항에 해당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 등 상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요건과 관련해서 표시 유통 광고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11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호 과목은 표시 행위. 근데 어디에 표시하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죠. 상품의 포장에. 그 다음에 남욱은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또는 작년 8월 4일 시행 개정법인데 전기통신회선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를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부분이 이제 왜 굳이 입법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2조 2항 2호 보시죠. 그 아래 가시면 2조 2항 2호가 있는데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그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 사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SP, NTC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키워드 광고 사안을 상표적 사용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 2조 2항 2호. 그 다음에 2조 1항 11호 남욱은 디지털 상품이 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나 음반 같은 경우 디지털 음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가능은 했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목 같은 경우는 11호 다목이죠. 광고, 전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의 표시 엔드입니다. 표시만 하면 광고행위 아니고요. 표시 엔드, 전시, 전시, 교부, 널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조 한 4항까지 간 다음에 질문을 좀 받고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반대로 2조 2항 보시면 1호에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있는데 표장의 형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뭐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뽀로로 형상을 만약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그 뽀로로 형상을 지정 상품의 인형이 있을 때 그 인형, 그렇죠? 인형의 형상 자체를 뽀로로 형상으로 한다. 그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 정도 조문으로 보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뭘까요? 그렇죠? 뭐 해당 상품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품이 아닌 광고에서 소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조 3항 보시면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이 우선하고 단체 표장, 업무 표장, 증명 표장은 상표니까 특별 규정이 없으면 상표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도 지표증은 그렇죠. 특별 규정이 없으면 지표단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조문이 34조 1항 8호입니다. 자, 34조 1항 8호 보시죠. 한번 34조 1항 8호를 보시면 선출원 타인 등록 지표단과 동일 유사한 상표인데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이죠. 상품은 동일성 범위인데 8호에는 지표증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표증은 그렇죠? 선출원 등록 지표증과 저촉되는 거는 거절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다시 2조로 돌아가시면 자 2조 사항 보시죠. 지표증에 관하여 결국 지표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34조 1항 8호에 지표증이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34조 1항 8호의 인용상표에 지표증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근거는 2조 사항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99조 가보시죠. 오늘 뭐 미리 보고 올 부분은 아니지만 자 99조에 선사용권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이 있는데 자 선사용권 보시면 지금 지금 어떻게 되죠? 출원 전에 어쨌든 사용을 한 사람을 보호를 하잖아요. 하는데 왜 보호를 할까요? 등록도 안 받았는데 등록주의에 좀 반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자, 다시 한번 3조로 가볼게요. 이제 2조 질문이 없어 3조로 갈 건데, 자, 3조로 가보시면, 자,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자, 3조 1항을 보실게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말고, 또는 보이시죠?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용을 안 해도 등록이 가능하죠. 사용 의사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데, 근데 사용 의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사용 의사만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받으면 만약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도 등록받을 수 있고 등록 후에 계속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등록 후에 계속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불사용 취소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등록주의만 적용하면 또 단점들이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과 같이 등록 전에 사용을 시작한 사람, 아니 출원 전이죠. 죄송합니다. 출원 전에 사용을 시작한 사람을 법정 사용권을 부여해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2조까지는 중요해서 다 봤는데 3조부터는 조금씩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항, 3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4항 보시면 4항, 5항 보시면 3조 4항, 5항 자, 상표나 단체 표장, 업무 표장을 출원 등록 받은 자는 자,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인도 그렇죠.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고 5항도 보시면 증명표장 출원 등록받은 자는 그렇죠. 동일 유사 표장을 상표 등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서 동일인도 자,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증명표장과 상표 등을 동시에 보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냥 외울 게 아니죠, 이것도요. 증명표장은 타인의 사용 등에 대해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죠?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이고요. 그렇죠? 통상의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능이 다른데 증명 표장은 또 셀프 증명이 안 되고 타인만 실제로는 그렇죠? 증명 요건을 갖춘 타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표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능이 다른데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기능이 다른 거에 따른 모순 저촉 우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동일이라고 하더라도 증명 표장과 상표 등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법에서 사항 5항을 통해 막아놨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4조로 가겠습니다. 4조. 자, 4조 가겠습니다. 작년 올해에 이제 법조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총칙 규정 법조문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올해 좀 몇 개가 나왔는데, 평소에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와도 원래는 특허법에서 나옵니다. 원래는요. 그렇죠. 특허법 문제로 보통 나오고, 4조부터 지금 이하 조문들은 사실은 특허법에도 겹치는 조문이 대부분이죠. 겹치는 대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상표법 기본서에 이 내용조차가 없습니다. 보통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특허법에서 보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조 보시면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그렇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4조 1항 법문 보시면 근데 자, 다만 뭐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민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주의하실 거 2항 보시면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그렇죠? 상대방이 청구한입니다. 청구한. 그렇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 직접.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에만 그렇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이의신청, 심판, 재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5조 보시면 자,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비법인 사단 재단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상표권의 권리자 등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경우에 한정해서 그 사단 재단 이름으로 그렇죠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데 상대방이 청구한 이 한정이 없죠. 그 부분 차이를 인식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자타상품 출처 잠깐만요. 문자를 잠시만요. 자, 문자를 보면
자타 상품 식별 기능과 출처 표시 기능을 말씀하신 거겠죠? 실제로 많이 구별해서 사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즉 자타 상품 식별 기능과 출처 표시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실제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표 기능편 보면 나와 있고 판례도 그렇게 똑같이 판시하는데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상표의 본원적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타 상품 식별이 가능하면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구분은 되지만 실제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 같은 경우에 자타 상품 출처 표시 기능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능을 짬뽕해서 실제로 판시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다시 보시면 지표단은 왜 판매 서비스가 포함이 안 되냐고요? 지표단은 원래 정당 생산자를 보호하는 조항이에요. 지리적 표시대로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자들은요. 생산한 자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농민이나 정말 가공하거나 그렇죠? 그런 자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판매 유통을 하는 자는 생산 제조 가공한 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지리적 표시 제도하고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요. 이게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단 서비스와 지리적 표시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그냥 지리적 표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조를 보시면 추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외자의 상표 관리인이 있는데 특허 관리인에서 이제 배우시죠? 특허에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 그렇죠? 가 제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제외자입니까? 제내자입니까? 반대로 미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제내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특허청에서 송달을 해야 되잖아요. 송달을 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상표 출원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특허청에 내면 우리나라 특허청이 거절을 통지하고 싶어요. 미국에 직접 송달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변리사 등 대리인 쓰라 이거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외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상표 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올해 기출됐어요. 1차에서. 그 예외가 뭐죠? 그 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자나 그 제외자가 직접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된다? 상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자에게 송달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니까 편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출됐습니다. 중요한 상표법에서 나올 만한 조문은 아닌 것 같은데 기출이 됐고요.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7조. 6조 2항은 넘어가고요. 7조는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죠. 제내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즉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면 특별 수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것부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1호부터 8호까지 특별 수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법리가 있어요. 1호부터 8호 중에 7호를 빼고는 다 공통입니다. 법리가. 그 법리가 뭘까요? 그 법리는 바로 그냥 대리인이 마음대로 하면 본인한테, 즉 출원인 등 본인한테 불리한 행위만 특별수권 사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호부터 8호 중에 7호만 빼고 불리한지 판단하면 되죠. 1호 보시죠. 출원에 폭이 떠는 취하. 출원을 기껏 했는데 대리인이 마음대로 취하 포기해요. 취하는 소급표가 있고요. 포기는 장례입니다. 그렇죠?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자, 2호 보시면 출원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원출원이 취하간주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출원을 했는데 변경 출원 의도하지 않게 마음대로 변경 출원하면 원출원이 취하간주되면서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3호를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3호의 가나다목을 보면 가목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이고요. 나목은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고 다목은 상품 분류 전환 등 신청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3호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에서 신청과 출원의 취하가 아니라요. 신청의 취하와 출원의 취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은 예를 들어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유리한 행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특별수건 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의 취하만이 특별수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문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신청과 출원의 취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취하, 출원의 취하인데 가나다목에 신청과 출원 취하가 아니 출원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청 자체는 특별수건 사항이 아니고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신청, 분류 전환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의 취하, 각각의 신청과 출원의 취하 자체가 불리하니까 특별수건 사항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표권의 포기, 5번 신청의 취하, 6호 청구의 취하는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8호 보시면 복대리인 선임은요. 자, 어떤 고객이 저한테 와서 박영론 너 일 잘하는구나. 너 믿고 내가 맡겼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변리사나 따로 복대리인 선임을 해요. 그러면은 고객은 저를 믿고 맡겼는데 고객의 업무를 실제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고객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도 그래서 특별수권 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7호를 보시면 115조 또는 116조에 따른 심판 청구가 되어 있고요. 115조는 보정각하 결정 그렇죠? 불복 심판이고 116조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인데 불복 심판이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아까 불리한 것만 된다면서 특별수권 사항이라며 말이 안 맞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출원을 맡겼는데 거절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죠? 변리사가 이거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처음에요. 그러면은 저놈은 지가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거절 결정된 거니까 짜증나죠. 예상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리사한테 다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까지 맡길지 재신임의 기회를 부여할지 말지 본인 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자체야 유리한 행위지만 그렇죠. 내가 그놈한테 출원을 대리한 그놈한테 다시 또 불복 심판 청구 대리를 맡길지 안 맡길지 이거를 결정할 권한을 본인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권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호 빼고 나머지는 다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문자로 계속 주세요. 자, 8조 보시면 좀 빠르긴 한데 약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조문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법리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상표법 조문만 뭐 2달, 3달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빠르게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자, 8조는 대리권은 서면 증명해야 되는데 올해 기출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본인이 대리인이랑 같이 출석해서 저 대리인한테 위임할게요 라고 말하면 괜찮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내지 그렇죠? 대리권 수요 여부에 대한 제3자의 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무조건 서면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대리인이 구술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나 저 사람한테 대리하게 맡겼습니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라는 거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구조도 올해 기출됐습니다. 자, 보시죠. 자, 행위능력 등에 대한 추인이 있는데, 흠에 대한 추인이 있는데, 미성년자일 때 단독으로 상표 출원을 하면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출원의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그렇죠? 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행위를 한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인을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인을 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그 출원이 유효한지 그렇죠?
미성년자 출원이 아니면 아예 소급해서 미성년자가 처음 출원한 때로부터 유효한지인데 그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렇죠? 추인한 때로부터 출원을 유효하게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선후 출원 저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규가 규정하고 있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조 보시면 대리권의 불소멸인데 자, 원래는 1호, 2호, 뭐 1호부터 5호까지 사정이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자, 본문 보시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위임받은 대리권은 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경우에는 그렇죠. 1호 내지 5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력 상실해도 상속인이 그렇죠. 상속인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상속인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조 개별 대리 보시면 자, 이거는 실무하시면 당연히 이해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출원할 때 A 대리인 선임했는데 뭐 거절이 통지됐을 때는 B 대리인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대리인과 B 대리인 둘 다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뭐 A 대리인, B 대리인이 다른 사무소 소속인데 뭐 같이 대리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대리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조는 자, 대리인 선임 교체 명령인데 자, 1항 보시면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고소심리에서 진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임지환님 그 어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리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네. 그 다음에 질문 있을 때 켜주시면 됩니다. 있으시면. 자, 2항 보시면 반대로 대리인이 절차 능력이 없을 때는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자 3항 보시면 1항, 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항에도 대리인인데 3항에 왜 변리사냐? 2항의 대리인은 변리사에 한정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사항 보시면 대리인 선임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 사항이 그나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 기존에 절차를 밟았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는 아니고요. 그렇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교체되기 전 대리인이 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첫 번째로는 무효로 할 수 있다죠.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무효로 한다 아닙니다. 무효로 한다 아니고 두 번째는 자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오답으로 엮는 부분들이니까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쉴 겸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조문 지금 이렇게 하니까 혼자 읽을 때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감상평?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저도 쉴 겸 의견을 좀 기다려 볼게요. 문자로 주셔도 되고 뭐 마이크 켜고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 괜찮습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눈치 안 보시고 의견 주셔도 됩니다. 네. 변리사님, 네. 그 상표권 여기 책이 좋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가 네. 지금 읽어주시는 거 순서대로 하니까 오히려 정리돼서 좋거든요. 네네네. 네, 기본서는 그, 당연히 종문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감상평가 말씀드리면 지금 좋은 스터디이긴 한데 거의 좋은 강의 듣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이대로 네, 이대로 진행하는 거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 네. 저는 이렇게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세요?
이게 실강이면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보는데 동영상 강의니까 좀 표정이 안 보여서 어떤 반응인지 좀 짐작이. 실강은 사실 다 보이거든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의아해 보이는지 이상해 보이는지 다 보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여서 사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잘 듣고 있는데요. 네네네. 뭔가 앞선 분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약간 강의 듣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약간 기본 강의나 뭐 이런 데서 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조문을 설명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좋은데, 네, 뭐 혹시 이제 조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거나 지문을 구성할 때 보면은, 네네. 뭐 주요 단어를 바꾸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짚어주시는 것도 좀 더 좀 빠르게, 저희한테 좀 그러니까,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짚어드리고 있긴 들어서 한데, 약간 좀 더 양이 너무 많나요, 혹시?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듣기에 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선 그래 내가 이거 아는 거지 하긴 하는데 네, 약간 명확하게 네. 뭐 심판장하고 심사관을 뭐 단어를 바꿔서 낼 수 있다라고 명확히 짚어주시거나 음, 한번 해주시면은 어떨까 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네네네. 네, 네, 실제 네, 지문 구성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네. 요즘에 주체로 장난치는 문제는 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요, 전반적으로. 특히 상표법은 특히. 주체로 장난은 좀 안 치는 것 같고, 가끔 할 수 있다랑 한다랑 구분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뭐 직권 또는 신청 관련된 부분들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아예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날짜를 바꾸는 경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심 사유 소명을 뭐 30일로 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3일인데 뭐 그런 장난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뭐지 상속과 관련해서 뭐 3년이 지난 날, 그렇죠?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날 다음 날이다. 뭐 이런 것들로 장난을 치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주체적인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짚어드렸어요. 지금은 짚어드렸고, 주체적인 부분은 이게 짚어드리긴 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특허 청장이나 심판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제로. 그렇죠. 심판장이 누구죠? 심판장. 그러니까 기존에 심판장이 누군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심판관 합의체에서 그 중에 한 명을 심판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면 실제로 그분은 이제 절차에 관한 전반을 규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장이 지정된 이후에는 심판장이 주로, 그렇죠? 절차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허청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심사 단계에서 뭐 거절이후 통지 이런 것들은 심사관 명의로 나옵니다. 실제로 심사관 명의로 나오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각종 절차들이 있을 때 특허청장 명의로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 특허청장과 심판장 부분을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법조문을 봐야지만 그랬구나? 이런 게 있었네,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체를 구분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과연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요, 일단요. 그래서 주체 구분을 제가 안 알려드리겠다는 건 아닌데, 이거 주체를 일일이 외우시는데 영향을 쏟는 게 딱히 잘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잘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큰 카테고리 면에서 어떻다, 뭐 심판관 합의체다, 심사장이다, 아니면 심사관 합의체다, 이 정도의 그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사안에서 좀 조문해서 너무 어색한 것들이 있거든요. 조문도 좀 약간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포인트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2조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12조를 보면 지금 1항을 보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심판관이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심판관하고 심판장하고 일단 법조문상으로는 분명히 틀리죠. 원래 법조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법조문하고 다르면 틀리게 취급하는 게 맞는데 가끔씩 이 오류에 가까운 출제라고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심판장도 어차피 심판관이니까 국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객관식의 좀 난점이자 출제하는 분들이 사실 실수한 거라고 저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좀 약간 다른 지문과의 상대적인 관계로 좀 푸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험 공부를 할 때 1차, 2차 기간 내내 주체를 아예 외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왜 외우지 않았냐면 주체만을 몰라가지고 틀리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고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속어법이잖아요. 결국에는 오지선다로 풀다가 결국에 답이 다 헷갈리는 게 두세 개 있으면 사실 주체를 모르는 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속어법으로 풀 때 주체 가지고 한 문제에서 2개 이상 지문을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지문을 알면 정오 부분을 알면 어쨌든 주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도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주체 부분인 특상디를 다 합치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죠. 그리고 특상디가 일관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일 취지 조문인데 특상디에서 다르게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상표법이랑 상표법 시행규칙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조문이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건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합해서 외우는 건 저도 못 외우고 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략의 큰 틀에서 외우고 완벽하게 외우는 건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의견을 주셔도 나중에 괜찮아요. 의견을 주셔도 좋은데 그래서 주체를 특상디에 모든 주체를 다 외우겠다라고 맘먹는 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심사관이 하는 게 적절할지 심판관이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의견들은 가지시되 그렇죠? 좀 너무 일일이 모든 조문 12조는 1항의 특허청년 심판장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좀 지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리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그 주체 말고 뭐뭐 할 수 있다랑 뭐뭐 한다는 좀 집착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원래 대부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외우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 12조 2항 보실게요. 12조 2항을 보면, 특허청장 등이 뭐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예한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명예한다라고 저희가 본다 그러면, 근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적당한지 않은지는 정말 애매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예화된다라고 만약에 규정돼 있다면 명하지 않으면 위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당하지 않은데 대리인을 바꾸지 않고 신결을 내리면 그 신결은 위법한 신결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대리인 문제가 있었는데 왜 안 바꿨냐라고 신결의 위법성을 막 다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의무사항이면. 그러면은 심판관 합의체, 즉 특허 심판원 입장이 난감하죠. 그러니까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원리를 알면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자, 사항도 볼게요. 자, 지금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무효로 할 수 있다잖아요. 신청만 하면 무효로 할 리가 있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자연스럽죠.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다 국어적으로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취지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리고 특성들이 공통이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되도록이면 암기한 양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국어적으로 조문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생각보다 그렇죠? 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별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관련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암기에 의존하는 조문 학습을 좀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문 스터디를 이렇게 온라인 미팅으로 생각한 거고 이 아이디어는 물론 다른 분이 주시긴 했어요.
저는 사실 힘들잖아요. 제가 하기에는 힘들어서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는. 근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형식적으로 좀 스터디 하는 척 하지 말고 참여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보자. 제가 좀 힘들더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방식이 좋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방식이 좋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켜드리는 방식은 어렵겠지만, 좀 포인트를 두면서 좀 강약 조절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요. 네. 자, 그래서 12조까지 봤고요. 그래서 오늘 35조까지 가기 쉽진 않겠네요. 한번 13조 보시죠. 자, 복수 당사자 대표인데 2인 이상이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본문 보시면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죠. 그런데 자, 대표자를 선정하면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합니다. 단서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각자 대표 사항이 아닌 게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기 또는 취하 출원의 변경, 그렇죠? 신청의 취하 출원의 취하, 그 다음에 4, 5, 5도 마찬가지죠.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6호는 그렇죠. 심판 청구인데 역시 재신임 받아라라는 건데 공유자 중 1인, 그렇죠. 공동 출원인 중 1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항 보시면 2항에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 가능하신가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되세요? 혹시? 법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마 국어적으로 해석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조문 보는 방법인데 자, 제1호 각호가 뭐죠? 제1항 각호가 13조 1항 1호 내지 6호죠. 근데 그 외의 부분이에요. 자, 13조 1항에서 각호가 아닌 그 외 부분은 뭐죠? 1항의 본문과 단서죠. 그런데 그 중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항에서 제1항 각호를 뺀 나머지 부분인 제13조 1항 본문과 단서 중에 그 부분인 단서에 따라니까 13조 단서에 따라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13조 1항 단서에 따라 이 의미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선임 사실은 서면 증명해야 된다.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 서면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 자 제8조 보시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자의 대리인의 대리권 서면 증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그렇죠? 서면 증명은 의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 보시면 대리인에 관해서 어쨌든 특별히 규정한 거 제외하고 민소법 준용한다라는 거고요. 안 중요하죠. 자, 15조 보시면 자, 재판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민소법에 있는 개념이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특허청 소재지는 상표관리인이 없는 경우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상표관리인의 주소 영업소를 그렇죠. 재산이 있는 곳으로 봐서 재판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소법 개념이고 자 16조가 중요합니다. 16조가 중요하고 특허법 강의 시간에 보통 배우시죠. 실제로는 자 1호 보시면 기간의 계산은 첫날에 넣지 아니한다. 초일 불산임의 원칙이고요. 이거 다 한다입니다. 한다. 보시면 한다 하다니까 이거 재량 규정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계산에 넣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하면 역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호 이어서 보시면 연 또는 월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지막 연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3개월 하면은 3월 5일이 기산일이 아니죠. 그 다음 날인 6일 초일 불산임 원칙에 따라서 3월 6일부터 기산해서 6월 6일에 전날인 그렇죠. 6월 5일 24시에 기간이 만료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한. 이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1월 31일부터 그렇죠? 3개월이다. 그러면
12월 28일, 1월 28일, 2월 28일, 2월 28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12월 31일부터 3개월이니까 12월 31일,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은 31일이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 날인 2월 28일로 만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이 있으신데 상표법에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간의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을 경우 원래 원칙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하신 거죠? 사실상 없겠죠. 초일불산입하면 근데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이 길 오전 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례 문제 등에서 오전 0시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주어지지 않는 이상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길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호 보시면 4호는 포인트가 뭘까요? 절차입니다. 절차. 가장 중요한 거. 상표에 관한 실체 기간,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 만료일, 그렇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언제죠?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 일요일이다. 그냥 일요일에 만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에 관한 기간만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고, 근로자의 날 포함하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토요일이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조 한번 보시죠. 17조.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17조 보시면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입니다. 청구 또는 직권으로. 나중에 이제 신결 취소 소송 제기 기간에 부과 기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과 기간은 직권으로만 연장 가능해요. 부과 기간은 직권으로만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기간의 연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 부분 차이점 기억하시고,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요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런 사유가 없이도 30일 이내에서는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여기 연장 가능 기간에 연장을 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해도 연장이 돼요. 30일 이내에서. 그런데 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는, 자, 1호는 이의신청 이후 보정기간, 2호는 보정각하 결정, 3호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자, 법에 어떤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간은 통상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이 뭐죠? 연장이 불가능한 기간을 보통 불변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정기간인 경우에는 보통 불변기간인데 불변기간 중에, 그렇죠? 불변기간 중에 아니라 죄송합니다. 법정기간 중에도 연장 가능한 기간이 있고 그러한 기간들이 지금 1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의하실 거 1호 보시면 이의신청 이후 등의 보정기간으로서, 그렇죠? 이의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고 불변 기간입니다. 연장 불가한 기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사망 기간과 기일은 다르죠. 기일은 특정 일을 가리키는 건데 심판장이나 심사관이 기일을 정했어요. 그러면 자,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다 아니죠. 변경할 수 있다고. 그렇죠. 당연히 청구에 의해서 무조건 변경하지 않을 테니까 변경할 수 있다가 적절할 것입니다. 자, 18조 보실게요. 18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자, 선출원주의에서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지는 부분들, 선출원의 지위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35조 3항이랑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문제될까요?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해제조건 성취로 없어지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35조 3항부터 먼저 보시죠. 자, 35조 3항 가볼게요. 자, 35조 3항을 가시면 원래 출원을 하면 선출원의 지위가 생기는데, 자, 3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선출원의 지위가 사라진다. 그 말이고요. 35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하는 게 원칙이고 유일한 예외는
원시적 무효신결 확정밖에 없고 그거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1호는 나중에 보고요. 2호 보시면 무효로 된 경우가 있죠. 이 무효로 된 경우는 그 등록 이후에 무효신결 확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가 아니라 그렇죠.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입니다. 그럼 출원이 언제 무효로 되죠? 자, 39조 가시죠. 자, 절차의 보정 규정인데 특허 심판원장은 주체 나오죠? 자, 절차를 진행할 때 그렇죠? 행대방수가 있다. 아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심판장이 보통 심판 단계 가면 절차를 주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대방수, 즉 행위능력 대리권, 수수료, 방식 위반 등이 문제될 때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심판관 합의체랑 심판관 등이 세팅되기 전부터도 사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허 심판원장 그 명의로 보정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장이 39조의 주체인 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은 심판 단계에서 통상 심판장이 주체인데 통상은 심판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39조 절차의 보정에서 행대방수는 심판장이 특정되기 전에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심판 청구해요. 만약에 그렇죠? 수수료 안 내요. 수수료 심판 청구하고 돈 안 냈으면 심판관 합의체 구성하고 심판장 특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특허 심판원장 자체에서 바로 보정명령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심판원장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출원에 이런 보정명령을 했는데 18조 가시죠. 이제 다시 자 18조 1항 보시면 특허청장 심판원장은 39조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 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무효로 한다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8조 1항만 중요합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한다 중에 좀 레벨이 높은 놈이 있고 중요한 놈이 있고 덜 중요한 놈이 있는데 18조 1항에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꽤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량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는 다 무효로 합니다. 실제로. 실무적인 걸 말씀드리면 무조건 무효로 해요. 무효로 하는데 어쨌든 법조문 자체는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 안 했을 때 심결이 위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심결의 위법성을 나중에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날까봐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규정으로 두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좀 그나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항은 자,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정당한 사유가 중요하죠? 이거 원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거든요. 18조 2항도. 19조 보시면 절차의 추후모범 보시면 첫 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19조는 안 바뀌었는데 18조 2항은 개정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좀 넓게 그렇죠. 즉 그렇죠. 절차의 무효 처분의 취소 사유를 좀 넓게 인정했다라고 평가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18조 2항은 정당한 사유고 19조는 여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은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이고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죠?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무효 처분 된 걸 취소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조 추후 보완 보시죠. 자, 절차를 밟는 자가 그렇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 1호, 2호, 3호의 기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똑같이 18조랑 똑같이 2개월, 1년입니다. 2개월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는데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호, 2호는 보정각하 결정,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3호는 재심 청구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 절차의 연장, 즉 기간 연장과 달라요. 기간 연장은 재심 청구 기간이 빠지고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점까지 좀 기억하시고 자, 20조 보시겠습니다. 20조. 자, 절차의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그렇죠? 제가 상표권자인데 제가 죽어요. 그럼 제가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나 저희 와이프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제 상표권을. 그때 그 절차의 효력이 당연히 승계한테 미쳐야 되겠죠.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미쳐야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자, 21조 보시면 그렇죠? 마지막만 보시면 되는데 자, 뭔가
저 권리가 이전됐어요. 그러면 절차를 속행하게 한다가 아니라 속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속행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협한 게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특허 심판원이나 특허청에서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만약에 그게 안 했을 때, 그렇죠? 심결이 위법하게 된다든지 뭔가 좀 특허청 입장에서 좀 불리한 것들은 주로 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허청 입장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갑자기 특허청에서 행한 처분 자체가 위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재량 규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좀 암기량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거의 쌍방향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조 절차의 중단을 보시면, 자, 중단은 뭡니까? 중단. 중단, 중지, 정지 개념 아시나요? 민법 개념, 민법에서 배우죠? 중단은 당사자가 교체되는 경우, 중지는요, 당사자의 교체가 없는 경우, 정지는 중단과 중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 그렇죠? 중단, 중지, 정지 차이는 아셔야 되고요. 민법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 있으세요? 아닌걸? 네. 자, 그리고 절차의 중단 보시면, 그렇죠? 절차가 중단될 만한 사유들이 1호부터 7호까지 있고요. 이건 안 읽을게요. 안 읽는데, 근데 단서만 보죠.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는데 중단시킬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이 계속 절차 처리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중단을 안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계 보시죠. 23조. 자, 수계 본문 보시면, 절차가 중단되면, 그렇죠? 1호 내지 6호의 자가 수계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당연한 자죠. 그래서 3호만 좀 볼게요. 자, 3호하고 1호만 좀 볼 건데 3호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를 밟은 능력을 회복할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등자인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상표 출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단됐다 칠게요. 아니면 뭐 미성년자가 불복 심판을 청구한다. 절차 중단되겠죠.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요. 그러면 수계할 수 있겠죠. 성년자니까. 그러면 절차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가 될 거고, 아니면 뭐 법정 대리인이 뭐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된 자가, 그렇죠? 수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호는 상속 포기 기간에 수계할 수 없다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 이런 문제를 낼까봐, 그렇죠? 포인트가 있으니까 상속 포기 기간 중에는 절차 수계 못한다까지 기억을 좀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4조 가실게요. 24조는 1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것 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계 신청을, 자, 절차 수계가 안 돼가지고 절차가 중단 중지 되면은 상대방도 화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항 말미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항은 상대방이 하면, 그렇죠? 절차를 수계받을 자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를 수계할 자가 수계 신청을 하면 상대방한테 알려야겠죠. 그래서 뭐 서로 크로스로 알린다. 2항이고, 그렇죠? 3항은 그렇죠. 수계 신청에 관해서 결정으로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항은 여기는 또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기는 자, 정당한 이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죠. 그러면 결정으로 수계 신청을 기각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재량 규정하고, 그렇죠, 재량 규정이 아닌 경우랑 명확하게 잘 구분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완벽하게 외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항 보시면, 자, 수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계를 안 해요. 그러면 자, 절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직권으로 기간을 정해서 수계를 명하여야 한답니다. 이것도 그렇죠.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자, 사항에 따라 수계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수계를 강제하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의할 거, 그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본다인 거. 그렇죠?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조 가시죠. 중지 보시면 아까 중지는 당사자가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허청이나 뭐 심판관, 당사자한테 뭔가 이벤트가 생기긴 했는데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는 아니에요. 1항은 뭐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 절차가 중지되겠죠. 당연히 된다고요. 천재지변이 있는데 중지될 수 있다겠어요? 설마? 중지되겠죠? 2항은 자, 특허청이나 심판관 입장에서 결정으로 그 절차에 중지를 명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특허청 입장에서는 뭐 절차 속행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를 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조 볼게요. 자, 26조는 포인트가 뭘까요?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차가 처음부터 모든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조 보실게요. 자, 1호와 2호를 보통 상호주의나 상호호혜주의, 호혜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가 인정해주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아니면 우리가 인정했을 때 너네가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1호와 2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약 등으로 완벽하게 합의를 하면 당연히 인정해주죠. 그게 3호고요. 자, 28조 보시면 자, 29조, 30조, 31조, 32조는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그나마 남은 조문 중에 28조가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도달주의 원칙과 도달주의 원칙이 아닌 경우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달주의 원칙 규정 보시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따른 그렇죠? 출원서, 청구서, 서류 등은 도달한 때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항 보시면 자, 어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이기 때문에 본다죠. 추정한다 아닙니다. 본다이고요. 일단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호, 2호를 보면 발신주의죠, 사실상. 그래서 자, 등기 우편에 통신 날짜 도장 몇 월 며칠 날 발송했다라는 게 찍혀 있다. 그럼 그날로 보겠다는 게 1호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날짜가 좀 흐리다, 지워졌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영수증, 등기 우편 영수증 나오죠. 그런 걸로 증명하면 그렇죠. 수령증에 의해서 증명된 날을 발송한 날로 보겠다. 도달한 날로 결국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있어요. 이 항 단서 보시면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 뭐 이런 거죠. 뭐 전용 사용권 등록을 신청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도달한 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달한 날 기준으로 본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조와 30조, 그 다음에 31조는 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2조만 좀 볼게요. 32조 중에 자, 3항만 좀 볼 텐데 자,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지 등을 합니다. 실제 특허청에서 거의 뭐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고 저희도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하는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그 통지 등을 받은 자가 그렇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때 말미 보시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통지 등은 자,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 즉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통신망이나 서버 등을 통해서 그 서류를 직접 확인한 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확인한 때인 거 유의하시고요. 확인을 한 때입니다. 그렇죠?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뭡니까? 송달을 받는 자의 서버 내용 기준이 아니라 자, 특허청 서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특허청 또는 심판원 사용하는 발송용 조직 파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특허청에선 제대로 발송했는데 제 서버에는 엉망이에요. 그래도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극단적인 그런 경우 없죠. 없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특허청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조까지 했는데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그렇죠?
앞부분은 특상디 공통이잖아요. 이 부분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사실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상 사실 전혀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넘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자, 그럼 일단 만족도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시간 13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셔야 저도 바뀔 수 있는 부분 바꿔가지고 더 낫게 바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어떠세요? 네. 그렇죠. 권리범위형의 심판 이런 경우에는 조문만 읽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법리 설명 같이 드릴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싶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되긴 하는데 실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33조, 34조, 35조는 꽤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나 뭐 중급 강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약간 아픕니다. 사실 좀 아파가지고 감기 걸린 상태인데 목소리가 약간 안 좋아요. 네, 제가 좀 힘들어요, 사실. 지금 아파요. 아파서 힘든 거고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근데 저 걱정인 게 내일부터 지금 4일 동안 강의거든요. 목금 토일 다 강의인데, 그러니까 목금은 중급 강의고 토일은 기출 강의인데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뭐 어떻게든 해야죠. 되도록이면은 연장 안 하고 안 미루고 그냥 내일 강의할 생각인데 네, 조금 지금 제가 약간 힘들긴 합니다. 네. 뭐 좋은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딱히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죠. 해보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33조부터 35조는 금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 번 더 하면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은 다음 주 초에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33조 조금만 볼게요. 이왕 한 거. 자 33조 한번 보시죠. 자 33조는요. 자 1항에서 1호 내지 7호가 있는데 자 1호는 보통 명칭, 2호는 관용 표장, 3호는 기술적 표장, 4호는 현지명, 현저한 지리적 명칭, 5호는 흔한성 또는 명칭이고요. 6호는 간단하고 엔드 흔해야 돼요. 간단하거나 흔한 표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간단하고 엔드 흔해야 됩니다. 그렇죠. 7호는 1호 내지 6호 외에 기타 식별력 언 표장이고요. 우리 판례 태도에 따르면 1호 내지 6호는 7호의 예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보통 명칭은 7호의 식별력 없는 표장의 예시가 아니고 1호 내지 6호와 7호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보통 명칭이면서 동시에 기술적 표장, 죄송합니다. 보통 명칭이면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면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 안 돼요. 우리 판례에 가면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2항 보시면 제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있죠. 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요자 간의 특정 출처 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됩니다.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2항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 3호부터 6호까지만 돼요. 그래서 그럼 1호, 2호, 7호는 어떻게 되죠? 1호, 2호, 1호, 7호는 열심히 사용해도 등록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호, 2호, 7호는 자, 보통 명칭인데 관용 표장인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인데 사용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별력이 생기죠. 그러면 더 이상 보통 명칭도 아니고 관용 표장도 아니고 식별력 없는 표장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33조 2항에 의하지 않고도 그냥 등록 가능합니다. 결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3호 내지 6호는요? 입법자가 아무 생각 없이 3호 내지 6호 한 게 아니에요. 자, 서울이라는 표장을 우유에 대해 씁니다. 그래서 서울우유라는 표장이 우유에 정말 유명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서울우유에서 서울 부분이 현지명이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해서?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건 변함이 없죠. 아무리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 유명해도 여전히 현지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3조 2항 조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전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머지 흔한 성돈의 명칭, 기미박체라든지 자, 뭐 두 자리 이내 알파벳, 숫자, 뭐 삼각형 도형 이런 것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전히 그 표장이에요. 그러면 33조 2항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호 내지 6호만 3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보통 명칭이면 원래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용을 열심히 해서 식별력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보통 명칭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33조 2항의 도움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거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출원 전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출원 후부터 사용을 시작하면 33조 2항의 판단 시점이 등록 여부 결정 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록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다시 재출원해야 돼요. 그 출원 전부터 사용하는 거는 법문상 요건이니까 출원 후에 비로소 사용을 시작해서 등록 여부 결정 시 후출원 등록 여부 결정 시 후출원이 아니죠. 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에 이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도 등록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는 법문상 요건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 아닙니다. 식별이에요, 식별. 이게 예전에는 현저하게 인식이었어요. 2014년 전에는. 그래서 현저하게 인식은 주지 단계입니다. 주지 4단계. 그런데 자, 현저하게 인식을 요구하니까 사용에 의한 식별 취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14년 법 개정할 때 낮춘 겁니다. 낮춘 건데 처음에는 현저하게 인식에서 특정 출처 인식으로 바꿨는데 야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데 너무 쉽게 독점권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특정 출처 인식보다는 높게 개정하자 이래가지고 특정 출처 식별로 된 거예요. 이거는 입법 연역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출처 인식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특정 출처 인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특정 출처 식별은 3.5단계 즉 주지보단 낮고 특정 출처 인식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구죠.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즉 상표와 상품은 동일 범위 그렇죠? 물리적 동일은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 동일 범위 내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까지. 자,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자, 만약에 33조 1항 3호 기술적 표장의 산지랑 현지명에 해당하는 표장을 만약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을 못 받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아니면 그렇죠? 요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 누가 지표단 받겠어요?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감귤에 대해서 누가 받겠냐고요. 그렇죠? 결국 제주라는 산지 내지 지리적 표시 현지명을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읽어볼게요. 자, 기술적 표장 중에 산지로 한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지명이라고 하더라도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 그렇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33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34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받고 건의사항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